원달러 환율이 장중 1,340원을 넘는 등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당분간 환율 급등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물가와 경기에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 논의를 미뤘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닷새 앞두고 이재명, 박용진 당대표 후보는 마지막 방송 토론에서 격돌합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 배우자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자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단 지난 정부에서 추천하지 않은 북한 인권재단 이사를 함께 임명하자는 조건을 달았는데 민주당은 조건부 임명에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검찰 직접 수사 대상을 다시 늘리도록 시행령을 바꾼 걸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야당 의원들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법사위와 국토교통위에선 일부 소속 의원들의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만 명 중반대로 예상됩니다. 재유행은 이번 주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를 이어가다 올가을 다시 대규모 유행이 찾아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최근 서울 도심 침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빗물바지가 여전히 담배꽁초 등 각종 오물로 가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약 6개월이 지난 가운데 러시아가 평화협상 재개 가능성을 사실상 일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과 푸틴 대통령 측근의 딸이 숨진 차량 폭발 사건을 빌미로 러시아가 대공세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중부지방에 내리던 비는 오늘 대부분 그치겠지만 남부지방은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더위가 사그라든다는 절기상 처서인 오늘 남부지방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31도까지 오르겠지만 내일부터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3일 화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1,340원에 근접하며 13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대외 악재로 달러화 강세가 이어지며 환율 시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병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1,340.2원까지 치솟았다가 1,339.8원에 마감했습니다. 하루 만에 13.9원이 오른 겁니다. 환율이 1,330원을 넘어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9년 4월 이후 처음입니다. 대외 악재 요인이 컸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사실상 기준금리인 1년 만기 대출 우대 금리를 0.05%포인트 인하하며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자 원달러 환율이 추가 상승 압력을 받은 겁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의 긴축을 강조하는 매파적 발언이 이어진 것도 달러화 강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 7월 FOMC 의사록에서 강성 매파 스탠스가 지속되면서 이어진 연준 위원들의 향후 금리 인상 경로가 완화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시장에 반영되면서 달러 인덱스의 강세를 견인하였고 코스피는 1.21% 내린 2462.50에 코스닥은 2.25% 내린 795.87에 마감했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1,100억 원 이상 매수한 것은 긍정적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런 상황이었으면 실은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매가 나왔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현재까지는 외국인들은 소폭입니다만 이제 순매수로 오히려 주식시장을 좀 떠받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양새. 시장의 관심은 오는 26일 미국 와이오밍 주에서 열리는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어느 정도 긴축 의지를 밝힐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 급등하는 환율이 오는 25일 한국은행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전문가들은 환율이 당분간 고공행진을 이어갈 수 있다며 정부나 기업들의 대비를 권고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3주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올해 물가가 너무 올라서 추석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걱정이 앞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난해와 비교해서 차례상 비용이 얼마나 늘었는지 윤혜리 기자가 미리 장을 보고 왔습니다. 예년보다 빨라진 추석에 마트에서는 벌써 차례상에 올릴 성수품 판매가 한창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추석이지만 올해는 유독 물가가 가파르게 올라 장보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장을 많이는 못 봤어요. 지금 명절 대비해서 또 다시 봐야 되는데 다다음 주면 되게 비쌀 것 같아요. 부담은 좀 돼요. 작년보다.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이 얼마나 올랐을지 직접 장을 봤습니다. 전부 치는 데 쓰는 부침용 가루 1kg에 1,900원, 달걀 15개 한 판에 4,800원, 두부는 한 모에 1,300원입니다. 올해 집중호우로 채소값이 크게 올라 무와 배추는 개당 3,000원과 6,000원을 넘었고 시금치는 한 단에 8,0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아니 추석 때 어떡하냐. 진짜 서민들은 이거 진짜 안 돼. 이래가지고 세상에 이거 완전히 단축 뿌리 같아가지고 이거를 8,000원씩 받았는데. 차례상에 올릴 깜방과 대추는 한 봉지에 각각 8,000원과 6,000원으로 큰 차이는 없었지만 이거는 좀 괜찮아요. 가격 그대로예요. 안 그대로예요, 올랐어요. 이거는. 저희들은 가격이 안 올라요. 항상.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한 햇사과와 배는 개당 3,000원과 9,000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17%, 24% 각각 올랐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추석 차례상 장을 보는데 32만 원 넘게 나왔습니다. 정부가 발급해준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을 적용받아 5,000원 정도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의 추석 성수품 할인 혜택을 받아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집계한 지난해 추석 차례상 평균 비용 29만 7,800원보다 8% 더 비싸진 셈입니다. 장보기 너무 무섭고 될 수 있으면 음식을 조금씩만 하려고. 안 할 수도 없고 손님은 오고 그러니까. 실제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는 더 매서워 민족 대명절을 앞두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서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추석 연휴를 불과 3주 앞두고 돼지 치사율이 100%에 가까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재발했습니다. 할당 관세 0% 적용으로 삼겹살 가격이 이제야 안정세로 접어들었는데 가격이 다시 오르는 건 아닌지 소비자들은 벌써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최근 강원도 양구군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돼지 치사율이 100%에 가까운 만큼 정부는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미 발생 농장에 돼지 5천 마리 이상을 내몰 처분했고 지난 18일 ASF 발생을 확인한 즉시 강원도에 48시간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ASF의 추가 발생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판단되고 내몰 처분한 농장의 물량이 전체의 0.05% 수준이라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농협 하늘어마트에서는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 물량 수급도 원활하고요. 추석 전까지 판매가가 인상되거나 이런 것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6월 한때 100g당 2,950원대를 찍으며 고공행진을 하던 삼겹살 가격은 수입 돼지고기 할당 관세 0% 적용 뒤 점차 안정세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기 수요가 몰리는 추석 명절을 불과 3주 앞두고 ASF가 발생하면서 삼겹살 가격은 다시 오름세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 오르면 이제 못 사 먹을 수도 있으니까 더 오르면 안 되죠. 좀 나라에서 물가 안정 정책을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률은 7.1%였고 수입 쇠고기는 24.7%, 돼지고기는 9.9% 오르며 축산물이 물가 상승을 주도했던 만큼 정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ASF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했던 지난 2019년 삼겹살 가격이 급등하며 금겹살로 불렸던 악몽이 재현되는 건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올해 2분기 전국 물가가 2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가운데 특히 강원과 경북, 제주 등은 물가 상승률이 전국 평균치를 웃돌았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역경제 동향을 보면 석유류와 가공식품, 외식 등이 급등하며 2분기 전국 소비자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5.4% 뛰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강원 지역 물가 상승률이 6.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경북과 제주가 뒤를 이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예상하는 물가 상승률인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올해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은 8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전달보다 0.4%포인트 내려간 4.3%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지난해 12월 0.1%포인트 떨어진 이후 올해 줄곧 상승세를 보였고 지난달에는 역대 최고치인 4.7%를 기록했습니다. 한해는 세계적으로 물가 흐름이 진정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가까워졌다는 기대감과 기준금리가 큰 폭으로 올랐던 영향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심각한 물가난에 시달리는 영국이 임금 보전을 요구하는 파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40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영국 물가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문제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유재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에서 가장 큰 항만인 펠릭스 스토우 노동자 2천여 명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영국으로 들어오는 선박 화물의 절반 가까이 취급하는 탓에 물류 차질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파업의 이유는 임금 인상. 너무 많이 오른 물가를 감당할 만큼 임금이 올라야 한다는 게 노동자 주장입니다. Whatever how this ends, this dispute, whatever we gain, we'll be going on utility bills and more. So no one's coming out any winner in this. 지난주엔 영국 철도와 런던 지하철, 버스가 파업을 벌였습니다. 여기에 우편과 통신회사, 의료계까지 줄줄이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모두 임금을 올려달라는 주장입니다. 지난달 영국 물가 상승률은 10.1%로 40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 내년 전망은 더 어둡습니다. 시티뱅크는 물가 상승률 18.6%, 레졸루션 파운데이션은 18.3%로 예측했습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의 상승과 수급 불안이 물가 폭등을 가져오고 임금 보전을 요구하는 파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 내부를 향한 거친 비판으로 논란이 된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 논의를 미뤘습니다. 좀 더 지켜보겠다는 취지로 읽히는데 최근 수해 실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성원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는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3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마친 국민의힘 이항희 윤리위원장이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이 위원장은 관심이 쏠렸던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당원 등에 대한 신고권에 대해 오늘은 논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른 안건을 다루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윤리위는 최근 수해 복구 현장에서 실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성원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김희국 의원과 권은희 의원도 윤리위 규정을 위반했다며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정치적 부담이 덜한 사안부터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논의 시점에 대한 질문에 두고 보겠다며 여지를 뒀습니다. 이 다음에는 오늘은 논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네. 그럼 언제 논의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 전 대표를 꼬집어 말하진 않았지만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경고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모두가 보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언행으로 건전한 정치 토론 풍토를 지켜가는 것이 국민과 당원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 대표는 이런 움직임에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윤리위가 추가 징계를 내릴 경우 지금보다 대응 수위를 더 높일 태세입니다. 윤리위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말을 규제하겠다는 거거든요. 정치는 말로 하는 거고요. 표현을 규제하겠다는 것인데 이준석이 막말로 논란이 된 적은 없거든요.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지더라도 법적 다툼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가처분과 본안소송은 충분히 결과가 다를 수 있고 저는 이 지금 비대위 전환에 대한 일련의 소송 같은 경우에도 계속 다퉈야 될 거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추가 징계 논의를 일단 유보하면서 확전은 자제한 모습이지만 이르면 이번 주에 나올 가처분 신청 사건 결과에 따라 여당 내 권력 지형은 또 한 번 출렁일 수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자신이 주도해서 출범시킨 당 혁신위가 공천관리위의 일부 기능을 당 윤리위로 넘기는 내용의 공천개혁안을 발표한 데 대해 공직 후보자 기초자격시험의 대상을 국회의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우리 당은 현재 학습에 대한 열의가 날로 높아져 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우후죽순격으로 공부 모임을 만든다면서 시험은 안 본다고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김기현, 안철수 의원 등 차기 당권 주자들이 잇따라 공부 모임을 만들어 의원들의 참여를 끌어내는 상황에서 자신이 주장한 자격시험의 대상 확대는 공천개혁안에 포함되지 않은 걸 꼬집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를 닷새 앞두고 당대표 후보인 이재명, 박용진 의원이 마지막 방송 토론에서 맞붙습니다. 두 의원은 오늘 밤 10시 반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당원 개정에서 촉발된 사당화 논란 등 각종 현안을 놓고 막판까지 치열한 설전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유력 주자인 이재명 의원이 누적 득표율 78.35%를 기록하며 21.65%에 그친 박용진 의원을 크게 앞서고 있어 사실상 승리를 예약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마지막 방송 토론이 이번 주말 수도권 경선과 대의원 투표 등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립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 친인척을 들여다보는 특별감찰관에 대해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하자고 야당에 제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조건부 임명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 쉽사리 논의가 진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보도에 김승환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 내내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 후보를 국회에서 추천해주면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지금 추천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과 보폭을 맞춘 국민의힘도 민주당을 향해 지난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은데 사과를 요구하면서도 논의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단 민주당이 지난 정부에서 추천하지 않은 북한 인권재단 이 사건과 연계하자고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특별감찰관 지명과 북한 인권재단 이사 지명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내부 감찰과 견제를 위해 특별감찰관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다른 사안과 함께 특별감찰관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부정적이라 즉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안과 다른 사안을 연계해서 하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저희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순수한 의도가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특별감찰관 임명을 두고 법사위에서도 한동훈 장관과 야당 의원이 대리전을 펼쳤습니다. 역시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관리가 특별히 중요하다. 그게 특별감찰관의 입법 취지다. 그 입법 취지가 5년 넘게 지켜지지 않아 왔고요. 그렇게 과거로 자꾸 돌아가시지 마시고 과거 없이 어떻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6일 지방선거 이후에도 원구성 지연으로 미뤄진 국회 특별감찰관 공론화가 첫발을 뗀 셈이지만 여야가 서로 다른 셈법 속에서 상대탄만하며 지루한 줄다리기를 이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검찰 수사권을 늘리는 시행령 등을 놓고 민주당 의원들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이에 신경전이 펼쳐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채널A 사건 당사자인 최강욱 의원과 한 장관은 날선 설전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과거 검찰이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냥. 저런 태도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그냥. 말씀하세요. 질문했으니까 답변하세요. 제가 위원님처럼 반말을 하진 않았죠. 그따위 태도를 보이면 제가 그따위라는 식의 말도 하지 않았고 그런 식의 태도를 통해서 충분히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몸으로 물씬. 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혁당 사건에서 검찰이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는 위원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하신 것 자체가 대단히 불편합니다. 사과를 했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국민적인, 역사적인 합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 부인합니다. 아니 저는 저의 형사 사건의 가해자인 위원님께서 저한테 이런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에서 지금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런 식의 논법이라면 대기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죠. 그런 식의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자, 대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대기라고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 입법기관이 국무위원에게 지금 과거 검찰의 업무에 대해 질문하는데
그런 태도를 보입니까? 저도 지금 국민으로서 일국의 장관인데요. 여기서 그렇게 지금 막말을 하십니까? 막말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누가 제공했습니까? 위원님이 공격을 제공하셨죠. 했습니까, 내가? 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결산심사가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의 상임위 이해충돌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면서 파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토위 전체 회의에서 조 의원이 지난 2003년부터 지리정보 시스템 업체인 GOCNI를 창업해 경영해왔고 비상장 주식 46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어 이해충돌 가능성이 명백하다며 사보임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이미 보유 주식에 대한 백지 신탁을 끝냈고 대표 이사직도 사임했다며 발주받은 것도 없고 이익도 없는데 이해충돌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건 문제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입장 변화가 있기 전까지 회의를 진행하기 어렵다며 정회를 요구했고 이후 국토위는 파행을 겪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이번 주에 정점을 찍은 뒤 천천히 하락세를 이어갈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국민 대다수가 감염과 백신 접종으로 얻은 면역력이 떨어지고 있어서 가을에 다시 대규모 유행이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평정 기자입니다. 일주일마다 증가하던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최근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이틀 연속해서 한 주 전 같은 요일보다 각각 8,600여 명과 3,000여 명씩 줄어든 겁니다. 이 때문에 이번 재유행이 변곡점에 이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도 이번 주에 재유행 규모가 정점을 찍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번 주 정도까지가 아마도 정점을 찍고 앞으로 서서히 감소할 거라는 예상은 합니다. 그것이 처음에 질병청에서 발표했던 수리 모델링에 근거한 자료였고요. 그러나 하반기에 다시 유행이 급격히 커질 거란 전망도 함께 나왔습니다. 지난달과 이달 시행된 백신 4차 접종은 효과가 4개월 정도 지속하는 걸 고려할 때 4차 접종 대상이 아닌 국민 대다수는 면역력이 더 일찍 사라질 것이고 지난 3월 오미크론 유행 때 감염된 1,800만 명의 면역력이 6개월 지나 떨어지는 시점까지 계산하면 10월과 11월에 유행에 큰 파도가 닥칠 거란 분석입니다. 정말 제 예측이 틀렸으면 좋겠습니다만은 한 번에 큰 파도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월, 11월이 되면 모든 사람들의 면역이 일시에 떨어지는 그런 시기가 오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감염되면 빨리 약을 처방받고 중증으로 진행되면 곧바로 병상을 배정받아 치료받는 체계를 더 확실하게 정비해야 합니다. 당장 이번 재유행에서도 다음 달 초 위중증은 최대 920명, 사망자는 하루 최대 140명 나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전문가 자문단은 단기적으로는 중환자 대응에 집중하되 코로나 이후 다른 감염병에도 대비한 의료 체계와 백신 치료제 개발 인프라 등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14만 2,414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 규모는 최근 다소 주춤하는 가운데 2주 전인 지난 8일 같은 시간대보다 754명 줄었습니다.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14만 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를 포함해 무려 40년 가까이 미국의 감염병 대응 사령탑을 맡아온 파우치 소장이 사의를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서 감사와 존경의 뜻을 밝혔는데 80이 넘은 파우치 박사는 멈추지 않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세계 최고의 전염병 권위자로 인정받는 파우치 박사도 지금껏 코로나19 대응이 가장 힘들었다고 토론했습니다. 팬데믹 위험성을 과소평가하는 의원들과 설전을 벌여야 했고 do is ask for it. You're so misinformed. It's extraordinary. 재선에 성공하면 잘라버리겠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도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Fauci's a disaster. I mean, this guy, if I listened to him, we'd have 500,000 deaths. 극우주의자들의 살해 위협에 시달리면서도 파우치 박사는 경제보다 목숨이 우선이라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대응 최일선에서 악전고투를 벌였던 파우치 박사가 사의를 밝혔습니다.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직을 올 연말에는 내려놓고 다음 경력을 향해 가겠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I will very likely leave the federal government, but not retire. When I leave
I'm not going to go play golf. 무려 38년 동안 소장직을 맡은 기간 파우치 박사가 보좌한 대통령만 레이건부터 바이든까지 7명. 지카와 에볼라 바이러스, 탄저균 테러 등 온갖 감염병과 싸워왔습니다. 특히 부시 행정부 때 에이즈 퇴치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2,100만 명의 생명을 구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파우치 박사가 모든 미국인 삶에 감동을 줬다며 덕분에 미국은 더 강하고 건강해졌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나이로 83인 파우치 소장은 자리에서는 물러나지만 일을 손에서 놓진 않겠다며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8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 경제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환율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경향신문에서는 슈퍼달러가 됐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제는 1,350원 선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어제 13년 4개월 만에 장중 1,340원을 돌파했죠. 달러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이유로는 미국 연준의 예상보다 강한 긴축 의지, 그리고 유로와 위안화의 약세 등을 꼽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다소 꺾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것 아니냐라는 일부 시장의 해석도 있었지만 연준은 여전히 강한 긴축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또 한 번 0.75%포인트,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것 아니냐는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제 전문가들은 당분간 환율 변동성이 높을 것이고 1,350원대까지는 상단을 열어두고 대응해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원화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물가 오름세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수출 증가 효과는 제한적일 거라고 봤는데요. 그 이유는 주요 수출국의 경제 상황 또한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네, 더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굿모닝 경제에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어제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인근 경호구역이 확장이 됐습니다. 현장의 분위기를 한번 둘러봤는데요. 반응은 좋은 것 같아요. 네, 중앙일보가 전한 현장 분위기 전해드리겠는데요. 어제 0시부터 사저 반경 300m까지로 경호구역이 확대가 됐죠. 곳곳에 경호처 직원과 경찰이 배치가 됐고요. 또 평산마을 입구에서는 출입 차량의 행선지와 방문 목적을 묻고 또 소지품도 일부 검사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확성기나 스피커를 부착한 차량의 진입을 막았다고 하는데 인근 주민들은 오랜만에 마을이 조용해졌다면서 반기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동안 시위와 집회 탓에 보청기를 끼지 못했다고 한 한 주민은 오랜만에 보청기를 끼고 반일을 했다면서 인터뷰를 하기도 했고요. 또 다른 주민은 그동안 고성과 욕설 때문에 들을 수 없었던 새 소리를 들었다면서 반기는 분위기였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도 사저 밖으로 나와서 마을을 둘러보며 이웃들과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수원에서 세 모녀가 집안에서 함께 사망한 채 발견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던 60대 여성 그리고 40대 두 딸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현재 세 모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노트 9장에 적힌 유서가 그 판단 근거라고 하는데요. 이 유서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 내용이 쓰여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 모녀는 건강보험료를 16개월 동안 체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주민센터 관계자가 찾아갔을 때에는 세 모녀가 주소지를 뒀던 경기 화성시 지인의 집을 방문한 거라고 합니다. 주민센터 측은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더라면 어려움을 파악해서 관련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을 거라며 안타까움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망 사건, 또 2020년 방배동 모자 사망 사건 등 아픔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위기 과정을 먼저 미리 찾고 발굴하는 시스템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물론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이 복지 사각지도 꼼꼼히 살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꼭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여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6개월째가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월 24일에 시작된 전쟁, 이제 내일이면 꼭 6개월을 채우게 됩니다. 네. 조선일보가 6개월 동안의 상황을 여러 면에서 정리를 해뒀는데요. 먼저 이번 전쟁으로 인한 사상자 모두 15만 명 이상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크라이나에서는 민간인만 해도 2만 8천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피난민은 1,300만 명 이상에 달한다고 집계가 됐는데요. 전체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잃은 모습이었습니다. 또 전쟁 비용으로 보자면 양 국가에서 모두 3,100억 달러 이상을 썼다고 하는데요. 우리 돈으로 따지자면 414조 원에 달했고요. 하루씩 쳐도 매일 2조 3천억 원 이상이 사용된 셈입니다. 네. 러시아는 최근 25 고르면서 방어적인 입장으로 전환을 했지만 그럼에도 이 전쟁이 단기간에 끝날 거라고 보는 사람은 적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두 나라의 관계가 휴전 중인 한반도와 같은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네. 다음은 코로나 관련 기사입니다. 정기석 자문위원장의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10월과 11월에 이 재유행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정기석 위원장, 이번 주에 당장의 유행은 정점을 찍을 것으로 봤습니다. 네. 하지만 감염이나 백신으로 인한 면역 효과가 감소하는 10월이나 11월쯤 재유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죠. 방역 당국도 이를 대비해서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고 또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코로나19 유행 이후에 고령층의 보험금 담보 대출이 늘었다는 기사도 아래쪽에 같이 실려 있었습니다. 네.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 2조 5천억 원 정도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보험사 약관 대출은 별도의 심사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출받기가 쉬워서 급전이 필요한 고령층에 몰렸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고령층의 상환 능력은 전체 연령 평균보다 낮은데요. 네. 상환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보험 해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한때 만능 통장으로 불렸습니다. 주택청약저축의 전국 가입자가 처음으로 감소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인데요. 7월 말 기준 전국의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수가 2,701만 9천여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달과 비교해서는 12,000여 명 줄어든 수준이었는데요. 주택청약 종합저축이 출시된 2009년 이후 전국에서 가입자가 줄어든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특히나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그리고 5대 광역시 가입자가 준 것으로 나왔는데요. 통장을 해지한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해지의 이유로는 부동산 시장의 매수 심리 위축, 그리고 고분양가로 인한 청약 미달 등이 꼽히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최근 예적금 이자가 오르는 상황에서 2%도 되지 않는 낮은 금리가 한 6년 정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해지 배경 중 하나로 꼽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신적 지주로 불리는 극우 사상가의 딸이 차량 폭발로 숨지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쟁에 불만을 품은 러시아 내부 소행 가능성도 나오고 있지만 러시아가 이번 사건을 빌미로 대반격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의 심장 모스크바에서 의문의 폭발 사고로 숨진 다리아 두기나. 푸틴 대통령의 정신적 지주 알렉산드르 두긴의 딸이어서 의혹은 더 커졌습니다. 모스크바 경찰은 폭탄이 운전석 밑에 설치돼 있었다며 누군가 지시한 계획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내부 강경파들은 분열을 노린 우크라이나 소행으로 몰아가고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Это уже теперь не такая абстрактная война, там, да, которую вы по телевизору смотрите. Это уже у нас в России идет. Не только Крым бомбят, так уже и вон в Подмосковье теракты устраивают.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불만을 품은 내부 소행일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도 지켜보는 분위기지만 강경파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배후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이번 사건을 빌미로 대반격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병합한 크림반도에서 우크라이나가 게릴라전을 이어가며 긴장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크림반도에 주둔하는 러시아 흑해함대 소속 항공부대가 공격받는가 하면 흑해함대 본부가 드론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강경파들은 독립기념일인 오는 24일에 맞춰 국제사회에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Ми маємо бути свідомі того, що цього тижня Росія може постаратись зробити щось особливо гидке, щось. 실제로 러시아 흑해함대는 최근 순항 미사일을 탑재한 함선 5척과 잠수함을 추가 배치했고 우크라이나는 수도 키이우에 대규모 행사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러시아 고위 외교당국자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협상 재개 가능성을 사실상 일축하며 전쟁 장기화를 시사했습니다. 주 제네바 유엔기구의 러시아 대표인 겐나디 가틸로프 대사는 파이내셜 타임스과의 인터뷰에서 현재로선 양측의 외교적 접촉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분쟁이 심화할수록 외교적으로 해결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가틸로프 대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 직접 대화도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옛 통일교와 자민당 의원들의 관계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출범 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총리는 코로나에 감염돼 외교 일정에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아베 전 총리를 저격한 용의자는 옛 통일교에 대한 어머니의 거액 헌금이 범행 동기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역설적으로 옛 통일교와 자민당 의원들의 관계가 잇따라 드러나자 여론은 급격히 악화했습니다. 지난 10일 개각에서 기시다 총리는 이 단체와의 단절을 강조했습니다. 当該団体との関係を点検し、その結果を踏まえて厳正に見直すことを言明し、それを了解した者のみを任命いたしました。 하지만 하기우다 신임 자민당 정조회장뿐 아니라 새 내각 장관 8명이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거나 관련 단체에 회비를 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대규모 개각으로 쇄신 분위기를 만들려던 총리의 노림수가 빗나간 겁니다.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에 비해 2자릿수 하락을 기록하며 지난해 10월 출범 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옛 통일교 논란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하면서 아베 전 총리 국장에도 반대 의견이 더 많아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총리는 여름 휴가 후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昨日は微熱と咳といった症状が見られましたが、今朝の時点では平熱に下がり、少し咳が出る程度になったと聞いています。 일본 정부는 총리 공간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고 밝혔지만 외교 일정 등의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이달 말 튀니지에서 열리는 아프리카 개발 회의에 직접 참석하려던 일정도 화상 참여로 바꿨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르면 오는 31일 업무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옛 통일교를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이딴 악재에 총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오는 2024년 대선 출마 결심을 사실상 굳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출마 선언 시점을 11월 중간 선거 이후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NBC 방송은 최근 트럼프와 대화한 인사들을 인용해 대선 출마 시점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지만 중간 선거 이후에 출마 선언을 하는 쪽으로 가능성이 기울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방송은 출마 시점 조정의 표면적인 이유는 출마를 서둘러야 할 정도로 위협적인 경쟁자가 없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중간 선거에서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려는 공화당 노력에 방해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절기처서인 오늘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압골의 영향으로 서울 등 수도권 지방과 충청 지방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요. 비구름은 점차 남부지방으로 남하하겠는데요. 이에 따라서 서울 등 중북부 지방은 아침이면 비가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과 충청은 밤까지, 남부지방은 내일까지도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남부와 충남, 전북과 경북에 최고 50mm,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30mm가량이 되겠습니다.
비가 내려도 더위는 쉬어가지 않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2.4도, 대구는 25.9도, 부산은 25.4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남부와 제주도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0도, 광주는 31도, 대구는 32도, 제주도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낮 기온이 30도를 밑돌면서 더위가 차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집중호우 피해가 심각했던 서울 관악과 경기 양평 등 10곳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1기 신도시 공약 파기 논란에 대해선 정책 전달에서 신뢰를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첫 주재한 을지 국무회의. 참석자 전원 시범 적용된 청록색 민방위복을 입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집중호우 피해가 심각한 10개 시군구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서울 관악구와 영등포구, 경기 양평군, 충남 부여군 등입니다.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합동조사를 완료해서 추가적으로 특별 재난지역을 선포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피해 지원은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소상공인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할 것도 지시했습니다. 회의 마무리에는 1기 신도시 정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 플랜을 2024년까지 수립하겠다고 한 뒤 공약 파기 논란이 커진 데 대해 정책이 국민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여당과 대통령실, 부처 간 긴밀한 정책 공조도 거듭 당부했습니다. 우리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을 해달라. 정책을 언제 발표하느냐보다 국민께 잘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생과 정책을 양손에 들고 민심에 다가가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과 측근에 치우친 인사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 잘 듣고 있다면서 소화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에 맞게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박하기보다는 몸을 낮추며 대응하는 모양새입니다. 홍보수석과 정책기획수석의 소폭 개편 후 수석급의 추가 개편 움직임은 없는 가운데 그 아래 비서관과 행정관 교체 또는 이동은 조만간 이뤄질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조금씩 반등하기 시작했는데 이탈했던 일부 지지층의 결집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민 뜻이 담긴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보다 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일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연신 낮은 자세를 보였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윤석열 대선 후보 당시 대선 캠프 출신인 시민사회수석실 A 비서관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직기강 비서관실은 A씨가 외부 인사와 부적절하게 만나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기강 확립과 쇄신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된 인사들의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건 맞는다면서 A씨 역시 감찰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인사기획관실의 비행정관은 최근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는데 인사 민원 연루 의혹이 불거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을 소관기관으로 둔 국회 운영위원회가 오늘 열립니다. 국회 운영위는 오늘 오전 10시 전체 회의를 열어 소관기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예산 결산 심사를 진행합니다. 특히 운영위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등이 출석할 예정인데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과 대통령 관저 공사 수주 특혜 의혹 등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에 내린 폭우로 서울 도심 일대가 온통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컸죠. 이 비 피해를 키운 원인 가운데 하나로 빗물바지를 막은 쓰레기가 지목되는데 물난리 뒤에도 빗물바지는 여전히 쓰레기로 꽉 막힌 모습입니다. 김혜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신림동에 있는 번화가입니다. 거리 곳곳 빗물바지가 오물과 쓰레기로 꽉 막혔습니다. 바로 옆에 수거함이 있는데도 빗물바지에는 담배꽁초가 수북합니다.
빗물바지 가운데 일부는 이렇게 고무덮개로 막혀 있는 모습인데요.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악취를 막는다며 빗물이 빠져나갈 구멍까지 막아버린 겁니다. 환자분들 전단지 이런 거 들어가서 그거 다 맥혀가지고 물이 채로 지하로 저로 들어갈까 봐 내가 다 긁어내고. 서울 강남역 일대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거리에는 버려진 지 얼마 되지 않은 듯 빳빳한 담배꽁초가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연현상인 나무 뿌리와 토사가 있는 경우보다 비닐이나 담배꽁초 같은 그런 쓰레기가 추가된 경우가 우수가 막힌 가능성이 상당히 더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8일 수도권에 내린 폭우로 서울 도심 일대가 순식간에 물에 잠기고 당시 맨손으로 배수구 쓰레기를 치운 이른바 강남역 슈퍼맨이 화제가 된 게 불과 2주 전. 유례없는 최악의 물난리를 겪으면서 빗물바지 쓰레기에 대한 문제의식도 커졌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거가 버려질 공간이 마땅치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땅바닥에 버리는 것 같고. 지자체가 주기적으로 배수구 청소 작업을 벌이긴 하지만 쓰레기가 버려지는 속도를 따라가긴 역부족입니다. 무단 투기를 막을 시설부터 우선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이유입니다. 이게 청소하고 뒤돌아서면은 버리잖아요, 담배꽁초들. 지역 같은 경우는 한 3-4번까지 하고요, 계속. 전용 수거함 같은 게 전국에 지금 총 150여 개 정도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민들이 내고 있는 폐기물 부담금으로 설치를 해주던가. 수해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꽁초 바다가 되어버린 빗물바지. 시민의식과 개인의 양심에만 기대기보다는 휴지통을 더 많이 설치하고 무단 투기 처벌은 강화하는 등 체계적인 예방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밤사이 해외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뉴욕 증시는 연준의 어떤 통화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그렇게 말해지는 이 잭슨 미팅을 앞두고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실제 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게 또 이번 주에 주요 이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네. 잭슨 미팅을 앞두고 사실 3대 지수가 다 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 일단은 그 다우지수 같은 경우가 1.91% 이제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도 2% 넘게 사실 떨어졌습니다. 크게 많이 떨어졌고 S&P 500 지수도 2.14% 떨어지면서 사실 3대 지수 다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한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잭슨 미팅을 앞두고 과연 파월 의장 입에서 어떤 발언이 나올까 이거에 대한 이제는 시장에서의 모니터링이 좀 강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앞전에 이미 그 이제는 금리 인상에 대한 강한 어조들이 계속적으로 나왔었습니다. 일단은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고 무엇보다 이제는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사실 이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는 계속 눌려지고 있고요. 금리 인상이 좀 완화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게 어김없이 깨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환율도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환율도 마찬가지고 뉴욕 주가도 다 하락폭으로 이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원달러 환율은 어제 13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1,330원을 넘은 게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이후 처음이잖아요. 이렇게 달러 강세인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환율 생각하면은요, 솔직히 개인적으로도 많이 걱정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장중 한때 이제는 1,440원을 이제는 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고환율 상태로 지금 계속적으로 가고 있고요. 이게 말씀하셨다시피 2009년도에 있는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13년 4개월 만이거든요. 그러니까 1,340원대를 찍은 것이. 그래서 사실 지금 환율 입장만 본다 그러면 상당히 조금 우리 경제에서 압박, 대외적으로 봤을 때도 압박으로 느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한 이유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미국에서의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7월에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는 이런 얘기가 나왔죠. 인플레이션이 잡혔다라는 뚜렷한 어떤 증거를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물가 고점이 아직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거를 확인시켜 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 당연히 그럼 금리 인상에 대한 당연한 수순이 이제 또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이제는 자연적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 공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이슈들이 또 미국에서 또 나오고 있고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도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또 우리나라의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당연히 이제 위안화에 대한 위안화가 이제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럼 네. 당연히 이제 원화도 약세를 기록을 하거든요. 근데 왜 위안화가 약세가 됐느냐? 또 쫓아가 보면은 사실 그러니까 중국의 실물 경제가 좀 악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중국에서의 그 인민은행이 금리를 좀 인하했거든요. 사실상 이제 기준금리라고 얘기하는 대출 우대 금리를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 다들 지금 뭐 금리를 상승시키고 있는 마당에 중국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중국의 경기가 위축이 되고 있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고, 당연히 이제 위안화가 약세로 기록하다 보니까 원화도 동조화 현상으로 인해서 원화도 이제 약세화 기록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그 원화를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 숙제들을 지금 안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환율이 너무 고환율 상태라서 네. 달러 받는 사람들은 좋죠, 사실. 네. 하지만은 사실 달러를 대금을 또 지불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사실 그만큼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지금 시장에서 흐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언급했지만 이 잭슨홀 미팅에서 나올 연준 의장의 어떤 발표가 고환율 지속 여부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겠죠. 그럼요.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과연 파월 의장의 어떤 목소리가 나올지 이것도 이제는 시장에서는 계속 보고 있는데 네. 이제는 환율의 언제 좀 진정될 것이냐를 봤을 때 사실 제가 봤을 때 무역 수지를 보셔야 되거든요. 네. 일단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교역을 잘 하고 그만큼 이제 상품 지수라든지 무역 수지가 어느 정도 받쳐줬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좀 떠받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지금 외환보유고가 계속 줄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만큼 원화 가치 떠받치기 위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지금의 이제 환율 급등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 지금 시장에서는요, 1,350원이 지금 넘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럼 뭐 지금도 이제 1,340원 됐을 때도 지금 이렇게 크게 놀래고 있는데 50원까지 더 오르게 된다 그러면 말 그대로 시장에서는 이렇게 모니터링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리서치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어떤 구간을 지나가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 연내에는 고환율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네, 제가 봤을 보시는 거죠? 때는 고환율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환율 급등 상황에서 어제 코스피에서는요, 외국인이 1,100억 원 이상 매수를 했습니다. 네. 이게 시장에 어떤 신호를 준 건가요? 뭐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도? 그렇죠. 그만큼 이제 변동성이 심해진 거죠. 사실 이제 뭐 삼성전자 주가만 보도 알 수 있는데 네. 사실 삼성전자 주가가 어제 이제 크게 또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이제는 환율이 어느 정도 우리나라의 그 주식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이제 고스란히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다행인 거는 어제 시장만 놓고 본다 그러면 환율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는 주식 시장에서 어떤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외국인도 또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환율 급등이 어떤 제한적으로 주식 시장에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제는 어제 시장만 보면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은 일단 환율이 급등된다는 거는 결코 뭐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 좋은 현상은 아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빠져나갈 어떤 이유가 되거든요. 물론 이제 외국인들이 또 빠져나왔기 때문에 또 환율이 오르기도 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주가에 장기적으로 봤을 땐 크게 압박을 느낄 수 있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근데 요즘의 추이는 어제 시장만 보더라도 사실 외국인들이 뭐 크게 떠나지 않은 오히려 순매수 들어온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좀 제한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을까 이제 시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5일에 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을 합니다. 네. 0.25%포인트 올리는 베이비 스텝이 좀 유력할 것으로 보이는데 평론가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사실 빅스텝 가야죠. 네. 빅스텝을 가야 하는데 네네. 예, 네. 한국은행은 베이비 스텝을 가는 것으로 그렇죠. 전망하신 건가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사실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사실 빅스텝으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네. 베이비 스텝, 그러니까 0.25%포인트 정도 올릴 수밖에 없는 게 그만큼 우리 경기에 이제 압박을 주기 때문에 금리가 이게 계속적으로 급격하게 상승하면은 자연스럽게 경기 위축이 돌아오고요. 네. 지금도 가뜩이나 뭐 추석 물가도 마찬가지고 물가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경기가 위축이 된다 그러면 서민들 중심으로 굉장히 큰 피해가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국은행 금통에서도 고육지책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제는 빅스텝을 가야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기 위축에 대한 두려움,
우려스러움 때문에 사실 과감하게 금리를 못 올리고 베이비 스텝 0.25%포인트 정도 지금 올릴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 네. 아마 지금 시장에서도 그렇게 예상을 다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제는 금통위에서 베이비 스텝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지만은 지금의 이제는 금리 인상 시기를 본다 그러면 저는 비스텝이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일단 근데 소비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좀 정점에 가까워졌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소비자가 예상하는 물가 상승률이죠.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8개월 만에 하락을 했죠. 네,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제 하락했던 것이 그나마 좀 우리 시장에 좀 안도감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뭐냐면 우리 시청자들이 봤을 때 그게 왜 중요하지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1년 동안 우리나라의 이제는 물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거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그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하락했다는 얘기는 물가 고점이 어느 정도 이제는 찍었다라고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보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이 보고 있다는 것인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제 안 좋은 이유가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다 이러면은요 내 얼굴 보고 다 올랐다 이렇게 평가하시거든요. 그럼 당연히 내가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 올려달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럼 명목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기업 입장에서는 그 임금을 주기 위해서 물건값을 높여요. 그럼 물건값을 높여주면 또 물가가 또 오릅니다.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앞으로의 물가가 계속적으로 이게 이제 상세 작용이라고 얘기하는데 계속적으로 따라 올라가요. 이게 체인 형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그나마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꺾였던 부분이 그나마 시장에서는 좀 안도감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해보겠고 모릅니다. 또 어떻게 또 변할지는. 하지만은 지금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였던 부분, 우리나라 입장만 본다 그러면 물가 고점, 뭐 정부가 얘기하는 10월, 정부는 10월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과연 10월에 물가 고점이 이제 확인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정부가 얘기한 대로 한 10월쯤에 물가 고점을 확인하지 않을까. 이거를 뭐 반증 어떤 선행지수로서 반증하고 있다라고 좀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요, 이달 들어서 20일 만에 100억 달러가 넘는 무역 적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4월부터 적자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역수지 적자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이제는 교역이 그래서 마이너스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보통 이것을 이해하려면 일단 경상수지란 걸 이해해야 됩니다. 이 경상수지는 말 그대로 이제는 무역지수, 한마디로 상품과 재화가 오고 간 거래를 우리가 경상지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상품지수가 바로 이제 무역지수거든요. 한마디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뭐 공산품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볼펜 갖고 있으면 이 볼펜을 교육한 거예요. 이 서비스가 아니라 이 물건을 교육한 건데 이게 이제 무역지수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물건을 팔고 또한 외국에서 물건을 들어왔을 때 이거의 어떤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적자가 났다는 거죠. 이제 102억 달러 적자가 났고요. 사실 올 적자로 봤을 때 이제 40% 정도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4월 이후에 5개월 연속 적자가 예상되고 이게 14년 만에 또 처음 있는 또 일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렇게 본다 그러면 올해 누적 무역 적자가 이제 255억 달러가 되면서 66년 만에 최대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무역 적자가 이제는 적자가 나오고 있잖아요.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오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제는 무역 수지로 보는 게 아니라 상품 수지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다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사실 봤을 때 상품 수지나 무역 수지나 상품이 거래된 거니까 똑같아 보이는데 사실 이게 뉘앙스가 잠깐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역 수지 같은 경우는 관세청에서 이제는 통계를 내요. 근데 이제는 상품 수지는 한국은행에서 통계를 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무역수지 같은 경우는 관세를 통과될 때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품 수지는 이제는 물건이 인도됐을 때를 기준을 보거든요. 소비자한테 도달했을 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는 상품 수지가 더 정확한 수치다. 근데 상품 수지는 적자가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상품 수지를 지금은 상품 수지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상품 수지를 기준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동안 이제 언론에서나 많은 소비자들을 봤을 때 무역수지 얘기를 이제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무역수지가 적자를 됐다. 그럼 우리나라가 물건의 경쟁력을 지금 잃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좋은 현상은 아니고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율이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봤을 때 환율에 대해서 문제가 풀리려고 그러면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해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물건을 잘 팔아야지만 원화 가치가 떠받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역수지의 흑자
무역 흑자가 나오기만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지금 녹록치 않죠. 특히 우리나라의 무역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반도체의 전망이 그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반도체가 살아나지 않는 이상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무역 수지의 적자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가 무역 적자가 나오는 이유가 이 기름값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실 이제는 우리나라가 들어오는 기름값이 워낙 비싸게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환율이 오른다 그러면 수출 잘 돼야 되고 수출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현상입니다. 그만큼 많은 돈을 받으니까. 근데 이제 환율이 너무 고환율 상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무역 수지 적자가 나는 이유가 수입액이 이게 사실 굉장하거든요. 그만큼 단가가 너무 높아졌어요. 특히 3대 에너지원, 보통 얘기하는 원유, 가스, 석탄. 이게 들어오는 가격이 너무 비싸지다 보니까 뭐 무역 수지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전쟁 영향도 있겠네요. 그럼요.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너무 걱정인 게 이게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단기로 끝날 줄 알았는데 너무 장기로 가고 있다 보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뭐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더해요. 제가 봤을 때 아마 이번 겨울이 아마 유럽에 엄청난 그 추운 겨울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나온 이유가 사실 이런 이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는 3대 에너지원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무역 적자는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계속적으로 시장에서는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무역 적자 이렇게 계속 커지고 그러다 보면 경상수지 흑자도 줄어들거나 마이너스 되면 이게 정부 쪽에서 뭐 대책이나 이런 해결 방안을 내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정부도 지금 답답한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3대 에너지원의 가격이 낮아지지 않는 이상은 사실 이걸 뾰족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뭐 대외적인 문제잖아요. 이걸 우리가 정부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없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제는 그 수출에 대한 경쟁력을 높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밖에 없고 대외적인 요소를 우리나라 힘으로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장에서는 전쟁이 빨리 끝나지 않는 이상은 이 무역수지 적자라든지 경상수지도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무엇보다 이제는 외환보유가 점차 줄고 있는 부분도 사실 눈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으로 이제 가고 있다. 그래서 뭐 결론은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빨리 끝나야지만 뭐 전 세계적인 어떤 경제가 안정될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달 말에 일시적으로 유럽행 그 가스 밸브관을 또 잠근다고 하는데 이러면 가스 가격이 더 올라가겠죠. 그렇죠. 또 잠습니다. 이게 저번에도 잠갔는데 이번에도 이제 또 잠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유럽에 공급되는 가스를 막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3일만 막거든요. 이번 달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인데 이게 이제 한 3일 동안 이제는 가격을 가스를 잠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러시아의 이제 국영 가스입니다. 가스프롬이 이제 발표를 했었고 이제는 노르트스트림 1에 대한 가스를 잠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또 가스 가격이 높아졌습니다. 지금 장중 한때 10배까지 올랐거든요. 지금 가스 가격. 이게 퍼센테이지로 보면 1000배예요. 그러니까 이제 1000%입니다. 1000%. 그래서 배로 보면 이제 10배 되는 거고. 그 정도로 지금 가스 가격이 올랐거든요. 3일만 잠가도 그 정도로 오릅니까? 이게 시장에서는 아시겠지만 미리 예측을 합니다. 이게 3일 난 잠글 거야 그러다 보니까 먼저 시장에서는 반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확실치 않은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물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가스 가격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 이런 분들이 이제 나오면서 지금 최대 위기를 좀 유럽은 맞이하고 있고 가뜩이나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무엇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추운 겨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러시아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가스를 가지고 전략적 무기로 삼았다. 그래서 유럽을 공포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 부분이 전체적인 가스값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쓸 가스값이 그만큼 또 비싸게 주고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도 이런 가스값에 대한 문제를 이제 심각하게 느끼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대 에너전의 가격은 앞으로도 더더욱 높아질 것이고 그게 높아지면 당연히 또 우리나라의 물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소식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폭염에다가 폭우까지 겹치면서 올해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는데 이제 추석도 3주밖에 남지가 않았어요. 추석 차례상 비용도 지난해보다 좀 크게 오를 것 같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항상 이맘때 되면은 사실 나오는 게 이제 4인 가족 추석 물가 아니면 차례상 비용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때가 지난해 차례상 평균 비용이 한 29만 7천 원 정도 기록을 했었습니다. 21년도에 이제 4인 기준입니다. 차례상 기준이. 근데 이번 연도에 지금 뭐 정확한 통계치는 나오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한 8% 정도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작년도 사실 이맘때쯤에
이렇게 많이 올랐다라고 평가를 했었는데 여기에 또 8% 정도 더 오를 것이다 보고 있기 때문에 추석 물가 굉장히 좀 고물가 상태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는 시장 물가가 그 정도로 높아졌다라고 좀 평가해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차례상 비용이 껑추 쪘다 이렇게 좀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재발한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또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네. 우려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미 삼겹살은 금겹살이라고 표현하죠. 네. 뭐 고기 한번 구워 먹으려고 해도 금을 굽는 것처럼 뭐 금젓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삼겹살 가격이 계속적으로 뛸 가능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발병을 했다라고 보기까지 되겠는데 이게 사실 또 추석 앞두고 또 발병하다 보니까 이제 농가의 시름 그다음에 무엇보다 그것을 또 사야 되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가격에 대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사실 수입 돈육에 대한 할당 강세를 이제 0% 적용한 뒤부터 좀 삼겹살 가격이 좀 안정화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보통 이제 할당 관세를 봤을 때 외국에서 물건이 들어오는 것만 관세가 0%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이제 돈육 업계에서 본다 그러면 가격은 계속 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료값이 너무 올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한돈 같은 우리나라에 이제는 내국에서 소비되는 대부분의 삼겹살은 국내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의 가격이 뛰다 보니까 사실 이제 삼겹살 가격은 실제로 봤을 때는 뛸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는 수입 돼지고기 가격은 안정세지만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돼지 가격은 계속적으로 뛸 가능성은 높다. 그래서 추석 물가에 계속적인 좀 부정적인 흐름은 이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쌀과 약과 정도만 지난해 대비 오르지 않았다고 하는데 네. 뭐 이번 추석 같은 경우에 차례상에 좀 가성비 부분에 신경을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연구 용역을 수행하던 연구원이 임신 중에도 잦은 야근에 시달리다 조산으로 미숙아를 낳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공공기관에서 임신부들에게 야근을 강요하는 사례는 더 있었습니다. 법의 근거에 단축 근무를 요청했다가 폭언을 듣고 해고까지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눈칫밥을 먹으며 일하는 임신부들의 상황을 황윤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도권의 한 공공기관에서 위촉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40대 여성 A씨가 받은 모바일 메시지입니다. 사내에 떡을 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팀장에게 질책을 받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입니다. A씨는 재작년 야근과 주말 근무에 시달리다 20주 안에 유산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회사 측에 단축 근무를 요청했는데 돌아온 건 팀장의 폭언이었습니다. 일단 축하를 드려요. 축하를 이제 프로젝트잖아요. X가 법적으로 누릴 거야 다 누리는 거예요. 그걸 하지만. 근데 다른 사람한테 그걸 강요하면 안 된다니까. 이 폭언 이후 3일 만에 해고 통지까지 받았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고용당국에 신고도 해봤지만 합의만 종용할 뿐이었습니다. 다른 배심원들이 다 들어줄 수 없으면 너는 모든 걸 다 잃게 될 거라고. 그러니 그냥 그쪽에서 지금 합의금 제시할 때 그거를 그냥 받아들여라. 취재 결과 3명 가운데 1명꼴로 임신과 출산, 육아 관련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여성지원센터가 지난 3년 7개월 동안 접수한 민원 9천여 건 가운데 임신, 출산, 육아기 때의 불이익 처우 관련 상담이 3,100여 건이었습니다. 출산 전후로 휴가 내기 쉽지 않다는 내용의 상담이 500여 건이나 있었고 임신이나 육아 때 근로단축이 어렵다는 상담도 있었습니다. 모성보호 관련법이 하나둘씩 완성 단계로 가고 있지만 아직 빈틈이 많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현행법은 임신부들에게 야근이나 추가 근무를 강요하는 행위를 엄하게 처벌하고 있지만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나 특수직종 여성들에게는 여전히 예외가 존재합니다. 더욱 강력한 보호를 위해서 기존 법령들이 적어도 모성보호에 관해서 아니면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해서는 원하청의 경우에도 적용이 되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합계 출산율이 3년 연속 세계 꼴찌 수준입니다. 모성보호 강화는 여기서 벗어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내일 한중 양국이 수교를 맺은 지 30주년이 됩니다.
서울과 베이징에서 동시에 기념식이 열릴 예정인데 중국 측의 요구로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지난 2012년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수교 20주년 기념식에 당시 시진핑 국가 부주석이 참석했습니다. 행사 장소도 시내 호텔에서 인민대회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차기 국가주석으로 낙점된 인물의 깜짝 등장은 성년이 된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상징했습니다. 我们愿与韩方一道共同努力，推动中韩睦邻友好合作关系不断向前发展。 2017년 한중수교 25주년 행사 때는 완강 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이 주빈으로 참석했습니다. 비록 한직으로 평가되는 자리지만 장관급보다 높은 부총리급 인사였습니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로 한중 관계가 냉랭하던 시절에도 나름 성의 표시를 한 겁니다. 中韩两国是近邻，两国人民之间的友好交往源远流长。 올해 한중수교 30주년 행사는 서울과 베이징에서 동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박진 외교장관과 왕이 외교부장이 참석해 양국 정상의 축사를 대독할 걸로 전해집니다. 왕이는 외교부장 겸 국무위원으로 장관급에 해당하지만 부총리급엔 못 미친다는 평가입니다. 기념행사가 코앞인데도 구체적인 일정이 발표되지 않는 만큼 왕이보다 급이 더 높은 주빈이 깜짝 등장할 거란 기대감도 읽힙니다. 다음 달 말 50주년을 맞는 중일수교 기념행사에 뒤져선 안 된다는 묘한 신경전도 엿보입니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 변수에 더해 사드와 칩4 등 복잡한 외교 문제도 얽혀 있어서 예년과 절대 비교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지난 10일 코로나19 극복을 선언한 북한에서 일상회복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해수욕장과 박물관 등 관광지마다 피서객들로 북적이는 모습입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북한 함경남도 함흥시에 있는 마전 유원지. 물놀이를 즐기는 인파로 해수욕장이 북적입니다. 인근 소나무 숲에서 승마를 즐기거나 유원지 내 헬스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눈에 띕니다. 오늘 가족들을 데리고 이거 마전 유원지 와서 노니까 정말 좋습니다. 이거 말도 타고 버도도 타고. 더위를 피해 실내 휴양 시설을 찾는 피서객들도 많습니다. 평양 자연박물관에는 휴일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적 명절날이나 일요일 같은 때는 10,000명이 넘는 이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0일 악성 전염병 위기가 완전히 해소됐다며 최대 비상방역전 승리를 공식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방과 국경 지역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등 방역 조치가 대폭 완화됐습니다. 휴양과 요양, 관광도 정상화되면서 공공시설마다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는 백신이 없어 코로나19가 아직 잠복해 있을 가능성이 큰 만큼 재확산을 경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미 국무부가 윤석열 정부의 북핵 로드맵인 담대한 제안에 북한이 긍정적으로 답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담대한 제안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미국 정책의 방향과도 맞아떨어진다며 북한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Well, we're not going to get into back and forth with the DPRK on this. We've been clear about our support for the bold or the ambitious plan that the South Korean administration has put forward. We believe it is incumbent on the DPRK to respond and to respond affirmatively to that, knowing that, believing that we can achieve progress towards what is a collective goal.
오랜 기간 사람들이 다니던 길이었는데 땅 주인이 지나다니지 말라며 막은 곳이 꽤 많습니다. 도심뿐 아니라 농촌 지역도 마찬가지인데요. 농촌 인심이 예전 같지 않다고 마냥 치부하기도 어렵습니다. 개인 재산권과 통행권이 충돌하는 현장을 지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강원도 철원 한적한 산간 마을입니다. 네, 바로 옆에는 시냇물이 흐르고 있고 도로는 차 한 대 정도 다닐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산골 도로입니다. 그런데 외부인 출입 금지라고 써 있죠. 마치 전체가 사유지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길을 따라 올라가자 도로 한가운데 떡하니 나타난 건 맞습니다. 수영장입니다. 주변에 콘크리트까지 쳐놨습니다. 바로 옆 집주인이 도로에 포함된 자기 땅에 설치했습니다. 수영장 옆엔 커다란 컨테이너까지 놓였습니다. 네, 이 컨테이너와 수영장 사이의 간격은 한 1m 정도, 차량은 안 되고 사람은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입니다. 길이 이 집에서 끝난 건 아닙니다. 위에도 집이 있고 사람이 삽니다. 고추 농사 짓고 깨를 심던 밭도 있습니다. 진입로가 막혀 차가 구할 수 없어 농사는 포기, 잡풀만 잔뜩 올라왔습니다. 윗집 주민은 생필품 보급도 어렵습니다. 보시면 알지만 우리 보일러실 기름 다 떨어졌어요. 보일러실에? 기름이 못 올라오지. 차가 막혔어. 차가 막혀서? 가스도 지금 달랑달랑하고. 길 전체가 사유지는 아닙니다. 사실 마을 주변 대부분은 국유지입니다. 도로 일부 포함된 사유지를 두고 이웃 간 다툼이 이를 키웠습니다. 차 타고 오가며 시끄럽고 먼지 날린다며 싸우던 일이 반말과 욕설, 삿대질로 커졌고 그래서 홧김에 저지른 내 땅 재산권 행사가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나도 열어주고 문만 열고 닫고 다니면 난 열어주려고 마음먹었어요. 우리가 대문 해놨다고 나쁘다고 3대가 빌어먹는다고 온 동네 다니면서 3대가 빌어먹는다고 욕은 욕대로 하고. 군청 직원이며 경찰이며 여러 차례 현장에 나왔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수십 년 이용하던 통행로가 갑자기 막힌 곳도 있습니다. 이달 초 평창 대관령 펜션 단지 모습. 길이 막혀 관광객들이 꼼짝을 못합니다. 수십 통 112 신고에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통행로 중간에 세운 차는 밤새 빼지 않았습니다. 저희 YTN이 받은 몇 장의 제보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차량이 도로를 막았습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지금은 차가 빠지면서 통행이 가능해졌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차를 막았던 길목은 인근 말목장 소유, 목장 땅 임자는 산림청입니다. 수년 전 국유지를 임대받은 목장 주인이 갑자기 울타리를 친 겁니다. 그렇죠, 강제로. 손님들 다 있는데 성수기에 예. 그 손님들이 거의 100명 이상이 다 갇혀 있었던 거죠. 국유림을 임대를 받아서 말목장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도로 소유권을 막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펜션을 나가려는 사람들은 급한 대로 배추밭 옆 비포장 산길을 내려가야 했습니다. 통행로를 막은 이유는 뭘까? 목장주는 일단 길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는 길이 아니고 목장 내입니다. 네네. 목장 내에 있는 목도 말이 나가지 못하게 울타리를 쳐야 되는 거잖아요. 말에 대한 도난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펜션주들은 목장주와 산림청 간 국유지 임대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림청은 이미 개인의 임대한 땅이고 군청이 먼저 도로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주민들이 평창군에 요구를 해서 평창군에서 움직여줘야지 이게 실마리가 풀릴 것 같아요. 사유지를 둘러싼 주민 갈등과 도로 분쟁 그리고 법적 다툼 이게 이제 비단 도심만의 일은 아닙니다. 해결을 위한 명확한 기준과 해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연간 300만 명 이상의 시민과 관광객이 찾았던 야간 명소 한강 야시장이 3년 만에 돌아옵니다. 서울시는 이달 26일부터 10월 말까지 매주 금요일, 토요일 반포 한강공원에서 한강 달빛 야시장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강 등지에서 열리던 야시장은 서울을 대표하는 야간 축제였지만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매년 봄, 가을에 인기를 누리는 경복궁 야간 관람 행사가 다음 달 1일 재개됩니다. 문화재청 국능유적본부는 올해 하반기 경복궁 야간 관람을 9월 1일부터 11월 6일까지 52일간 진행합니다. 관람 시간은 오후 7시부터 9시 30분까지입니다.
야간 관람을 하려면 인터넷 예매 사이트인 11번가 티켓에서 사전 예매를 하거나 당일 현장에서 구매하면 됩니다. 2008년 경기도 화성시에서 발견된 국내 첫 뿔이 달린 공룡 뼈 화석이 천연기념물이 됩니다. 문화재청은 화성 뿔공룡, 학명 코리아케라톱스 화성 엔시스 골격 화석을 국가지정 문화재인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공룡 발자국이 아닌 공룡 뼈 화석이 천연기념물이 되는 건 처음입니다. 몸 길이 2.3m로 8살에 죽은 것으로 보이는 이 공룡 화석은 2008년 화성 전곡항 방조제 주변에서 거의 완전한 형태로 발견됐습니다. 더위가 가고 가을이 찾아온다는 절기 처서인 오늘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는 수도권 지역은 오전 중에 대부분 잦아들겠지만 남부지방은 내일 오후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습도가 잔뜩 높아지겠고 오늘도 무더운 날씨는 여전하겠습니다. 다행히 내일부터는 기온이 내려가면서 더위가 누그러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까지 더위 대비 잘해주시고요. 외출하실 때 우산도 꼭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상에서 유입되는 비구름의 영향으로 수도권 남부와 충남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북부와 강원 북부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더 내린 뒤 오전에는 모두 그치겠습니다. 다만 충청은 오늘 밤까지, 남부지방은 내일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고요. 경기 남부와 충남, 전북과 경북 서부에 최고 50mm,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사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광주가 25.6도, 서울 22.6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고 습도가 높아서 체감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남부와 제주도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 낮 기온 30도, 대구 32도, 제주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부터 기온이 내려가며 낮 기온이 30도를 밑돌겠고요. 금요일까지 충청 이남 지역에는 비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차간 거리를 넉넉하게 두시는 등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화요일 아침 굿모닝 YTN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